책 내용을 조금 보시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선이란 모선이란 뭐다? 전력의 집중과 배분을 하는 곳. 발전기 변압기에 송배전선, 조상설비가 연결된 도체. 한 줄 더 썼네요. 근데 키워드는 뭐냐?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곳. 이거란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림 그려서 거기에 송전선도 연결되고 발전기도 연결되고 변전소에 있는 모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그럼 그걸 그림 그리고 설명해주면 더 확실하겠죠. 그림만 그려짐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뭐 변전소에는 아까 했으니까 모선 보호 방식의 종류에는 아까 뭐라고요? 뭔가 있어도 노출을 많이 시켜주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노출 많이 하야 되니까 모선 보호 방식의 종류와 특징. 그럼 모선이 뭐고 모선 보호 방식의 종류가 뭔지 개요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나서 그 모선 보호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특징, 종류하고 특징을 이제 본문에 가서 이제 막 풀어주시겠죠. 그래서 개요를 짧게 쓰는 것보다는 개요를 여러 개로 나눠서 답안지에 있는 부분도 키워드 정도면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노출해줘도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뭐에 대해서 답을 쓰겠구나 이걸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은 전압 차동 방식에는 뭐가 있고 전류 차동 방식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나가니까 한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채점자가 봤을 때는. 근데 개요를 읽는 순간 채점자가 한눈에 보여집니다. 어떤 답안을 썼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좀 개요에다가 한두 줄씩 더 써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늘어나죠? 채점자도 보기 좋죠? 여러분들도 답안을 쓸 때 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걸 정리하고 쓰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답안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전류 차동 방식. 요 세 개 전류의 차동만 본다는 얘기죠. 비율 차동은 비율을 보겠다는 얘기죠. 비율. 전류나 비율 차동 방식은 그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요. 이게 이제 차동 방식에서 내부 고장식. 내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반대 흐르니까 여기 3배의 전류가 흐르니까 내부 고장 났을 때는 이 모선이 이게 A고 B고 C입니다. 근데 A, B, C라는 게 상이 아니라요. 요건 영등포 가는 거, 요건 노량진 가는 거, 요건 신도림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철길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서 사고 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영등포 여기에서 사고 난 겁니다, 지금. 요 내부에 요 선로 나간 쪽에서 사고 났으니까 아, 영등포 쪽에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우리가 이 선로 쪽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양쪽에서 다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야, 여기 다 차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바깥에서 사고 났습니다. 저 신도림 바깥쪽에서 사고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쪽에 사고 났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는데 사고 전류가 2개가 나가겠죠. 왜? 하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갈 땐 2개를 그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맞겠죠. 그림상으로도. 그러면 얘는 하나 왔으니까 2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합이 0이 되나요? 0이 안 됩니다. 왜? 하나 갔으니까 하나 가고 하나 갔으니까 하나가 반대로. 예? 저희는 이제 반대로 걸리는 간극성이기 때문에. 변압기도 이제 결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간극성, 가극성이 틀려집니다. CT도 결선을 어떻게 하냐. 접지를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전류하고 전자 방향이 틀리다면서요. 저희가 접지를 이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접지 잡았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접지를 잡은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돌기 때문에. 그게 뭐냐. 결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접지를 이쪽으로 잡았다는 거는 결선이 그쪽으로 가서 잡혀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니까 얘는 가극성이죠. 얘 극성하고 같은 극성으로 가니까 가극성. 얘 극성하고 반대 극성으로 흘러가니까 간극성.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얘 하나 돼 있고 하나 가고 하나 돼 있고 하나 되는데 이 2개가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모선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이쪽으로 2개가 나가겠죠. 그럼 2개로 나간다는 이쪽으로 2개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2개가 왔고 이 밑에서 2개가 갔습니다. 이 합해서 보면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요 안에서는 동작 안 했다. 합이 0이니까 바깥에서 동작했다. 그러니까 너는 동작할 필요 없어 이겁니다. 쉽죠. 근데 그림으로 그리면 쉽죠.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비율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비율로 해서. 그래서 비율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여기입니까? RC하고 OC에서 이 비율에 의해서 뭔가 언밸런스가 생기게 되면 이쪽에 그 비율에 의해서 얘가 동작 부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는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은데, 잠깐만요. 여기 어디다 넣었나.
자, 비율은 원래 빨간색으로 했는데 파란색으로 하더라도 일단 87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부 사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사고. 외부 사고 나면 얘도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흐를 거고 얘도 똑같은 부분이 흐를 겁니다. 그럼 강극성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흐르겠죠? 얘도 반대로 흐를 겁니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고 얘도 이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겠죠. 근데 뭐 타러 멀리 갑니까? 가까운데 여기 샛길이 있는데 얘가 샛길로 딱 오려고 했는데 똑같은 놈이 이쪽으로 또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상쇄가 돼서 못 가니까 이거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여기가 동작 코일이라고 하면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동작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내부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죠.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죠. 사고 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쪽으로 돌죠. 얘는 이쪽으로 돌죠. 그럼 이쪽으로 합쳐져서 얘는 이쪽으로 돌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좋으면 그래 동작 코일을 흐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변압기 사고 나면은 여기 고압에서만 오지 저압에서 이게 안 올라옵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사실 이제 동작 코일이 여기 없고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로 인해서 아까 그 세 개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 동작 코일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차이가 나면은 비율이 차이가 없으면 여기서 전류가 이쪽으로 안 흐릅니다. 왜? 벡터합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이 벡터합이 0인데 이쪽으로 왜 전류가 흐릅니까? 삼상만 쓰는 건 어떻게 합니까? 삼상 가서 평행되면 그 뒤에 전류가 없죠. 근데 뭔가 언밸런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전류가 생긴데 요 흘러가는 전류가 세팅치 값 이상이면 동작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데 얘가 이쪽으로 돌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벡터합이 뭔가 깨졌을 때 돈다는 얘기죠. 그 깨진 합이 요 동작 코일을 동작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전류가 흐르면 동작이 되겠다는 얘기죠. 모선에 회전수가 많아지면 몇 개의 비율 차동 기준을 조합하고 다 억지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고주파 억지형을 해야 되고 공심변력에서 공심이 뭘까요? 예? 예. 그 영심의 영심은 뭔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자가 코프리 영자. 예? 코프리 영자.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잘 아시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철심이 없다고. 철심이. 철심이 없다는 건 자석이 포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거든요. 변압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뭐라고요? 자석이 발생된다고요. 제가 아까 뭐랬죠? 전하가 있어서 전류가 생기고 자석이 발생돼서 여기에 역기전력 E는 생겼다. 이게 변압기였죠? 아까 그것도 오늘 아침에 이상전압에서 전압전류의 진행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게 없죠. 전하가 흘러가면서 여기에 전류가 생기고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돼서 자석에서 역기전력이 생긴다. 그 흐름입니다. 지금 아침에 전류의 진행파를 먼저 설명하고 전압의 진행파를 설명해서 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이 그림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씁니다. 그냥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순서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였죠? D 전하량이니까 DQ는 뭐라고요? 예? DX. 아침에 지금 몇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저도 이거 사실 몰랐거든요.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봤으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보고 막 집중해서 보면서 설명했으니까, 예, 전하량은, 예, 이 C는 됐고, 요 미소 구간만큼, 아까 제가 여기서 미소 구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I는, 예? DT분의 저기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DX 구간으로 뺐죠. DQ로 했다는 얘기죠. Q를. 왜? 요거 그대로 갖다 쓴다면서요. 요거 밑에다가. 그러니까 요 I는 DT분의 DQ. 그러니까 이거를 EC, DX를 했는데 DX하고 DT가 뭐라고요? 나눠지면서 얘가 V 전파 속도가 된다고 그래서 I는 ECV가 된다고 그냥.
애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냥 애워진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그냥 애웠거든요. 무조건 애워서 하다 보니까 오늘 하면서도 헷갈린 겁니다. 근데 오늘 하면서 지금 이 변압기를 그리면서 지금 생각난 게 요거 여기다 지금 갖다 쓰면은 쉽겠다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서 매칭해 보니까 애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막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나오실 겁니다. 공심이라는 거는 CT4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지금 그 오차가 발생되면 동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오차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서 리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니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 왜냐면 CT는 결국은 CT는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권선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자석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철심에 뭔가 채워주겠죠. 에너지를 채우다 보면 그 이상의 큰 전류가 흘러도 여기에 에너지를 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은 여기서 딱 어느 정도까지 일정하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채워지면 그 이상부터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비례가 안 되고 넌 리니어가 됩니다. 근데 이 철심이 없으니까 얘하고 얘만 있으니까 여기 채워줄 부분이 없으니까 그때는 공기를 통해서 넘겨지는 겁니다. 공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전하 부분이 물론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리니어가 간다는 거예요. 공기 중은 다 퍼져 있으니까. 어디 채워줄 공간이 많죠. 이쪽 저쪽으로 다 빠지니까. 물론 외부의 영향도 주겠지만은. 그래서 공심변류가 있는 데는 외부의 영향 때문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땅하고 떨어뜨려 놨습니다. 다른 기계하고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변전소 같은 데도 보시면 L 값 쓴 부분이 L은 뭐라고 철심이 있어야 되죠. 거기는 철심이 없습니다. 왜? C 성분하고 적절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거기는 공심용 리액터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올려놨죠. 딱 보면 이제 동그란 거 이렇게 막 세워놓고 이 밑에 뭐 콘덴서 이렇게 달아놨지 않습니까? 요게 공심인데 안에 철심이 없습니다. 코일만 감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쓰는 게 SVC나 그런 쪽에도 지금 공심용 리액터를 씁니다, 다. 왜? 리니어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없으니까 얘는 이게 리니어하게 갑니다. 그래서 CT 포화 문제를 철심이 없는 공심변류를 사용하여 고장전류 감사하는데 뭐라고요? 외부 자기가 근접 자성체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공기를 통해서 뭔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 철심은 그 철심을 채워넣어야 되니까 먼 공기를 통해서 또 철심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됩니까? 잘 안 되죠. 매질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얘 매질이 어떻게 보면 공기 중이니까 전달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고 접지선을 여기다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놓습니다. 얘들은 항상 공기를 띄웁니다. 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면서 얘가 주변에 생기는 부분에 영향을. 그래서 얘하고 얘도 높이 띄워놓는 겁니다. 다. 요거 보면은 특성차로 생기는 전압의 최고치보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약간은 리니어 한다는 게 어떤 한계적으로 계속 리니어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포화가 일어난대도. 근데 그 포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전압 차동 방식 주로 많이 사용. 지금 저희 모선부 방식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봅니다. 주로 쓰는 걸 앞에다 갖다 넣으라고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뭐 많이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거기는 어떡합니까? CT는 똑같은데 거기서 전압을 이끌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저항성분이 달려있는 겁니다. 저항성분 달려있고 여기 보시면 결국 바리스터 달려있고 전류가 흘러가는 데서 바리스터는 뭐냐? 이쪽도 연결됐고 저쪽도 연결되는 겁니다. 바리스터는 제너다이어 같은 경우 베리스터가 이게 조종하는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양쪽을 연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본파 성분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 기본파만 통과를 시켜서 요거는 이렇게 돼 있죠.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만 흐르죠. 얘는 이쪽으로 흐르면서 이쪽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병렬로 해가지고 전압을 보는 거죠. 왜? 전압은 병렬로 가야 되니까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옆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딱 본다는 얘기죠. 전압을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딱 보고 그때 요게 계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요것도 계전기인데 얘는 전류형이고 얘는 전압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내부 고장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 CT 2차를 활주할 수가 없다. 내부 고장이 생겼으니까 이쪽으로만 도니까 여기에 높은 전압이 생기니까 이쪽으로는 동작을 안 하니까 동작을 안 하더라. 근데 외부의 고장이 생기면은
차동 회로의 높은 임피던스에서 CT 2차 회로가 분류가 되면서 이쪽으로 뭐 동작을 하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CT 포화 특성에 대한 오동작이 없다. 왜? 전압 영역이니까. 전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밸런스가 없다는 얘기죠. 대규모 SS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니까 전압 차동 방식을 쓰는데 요 그림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처럼 개념적으로 전류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얘 언밸런스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류도 각각 다 따르게 쓸 거고. 그럼 그 부분을 맞춰주기가 힘드니까. 원래 모선 보호 방식 하면요. 아까 제가 농담식으로 여기 뭐 2000대5가 있고 100대5, 200대5, 500대5, 700대5 써놨죠? 그럼 100대5, 200대5, 500대5, 750대5는 전류형 계정기의 CT 탭이고요. 모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2000대5짜리를 별도로 또 답니다. 여기다 2000대5짜리를. 그럼 CT가 2개 달리는 겁니다. 그 2000대5짜리를 다 묶어가지고 여기다 모선 보호를 써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임피던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이임피던스 방식은 경제적으로, 계정기는 쌉니다. 계정기는 싼 대신에 오차가 심하니까 계정기 싼 대신 그것들을 오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CTB를 똑같은 걸 써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로임피던스 방식은 이 CT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CT가 필요 없고요. 요 기존에 있던 CT를 갖다가 로임피던스 방식의 계정기를 달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차들이 심하다면서요? 오차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이 계정기 특성이 우수한 거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로임피던스 방식에 쓰시는 계정기들은 계정기 값이 비쌉니다. 하이임피던스에 쓰는 방식은, 그러니까 하이임피던스 방식으로 모선 임피던스를 구성했다. 그러면 계정기는 싼 거고, 그 계정기가 싸다 보니까 입력들을 통일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CT를 써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통 구성이 보시면 모선 하나만 있는 경우는 하이임피던스를 쓰는 게 싸죠. 계정기 자체가 싸니까. 그리고 이 CT 몇 개만 달면 되니까. 근데 모선이 큰 경우는 이 CT 많이 달아야 되니까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때는 로임피던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변전소 모선도 뭐 여러 개가 있고, 뭐 토폴로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계통 구성에 따라서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냥 뭐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뭐 쓰시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상 비교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요거 정도 내용들 보시면 되고, 전압들 위상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고요. 두 개가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갔죠. 두 개가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죠. 그럼 여기서는 이쪽으로 나갈 때는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위상 차이를 보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방향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방향 거리 계제 방식, 차표 모선 방식. 차표 모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케이스에 넣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흐르면 동작한 거죠. 바깥으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모선보호 방식을 쓸 때는 아까처럼 고장 검출 계정기를 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하이임피던스 방식에는 슈퍼비전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여기 지금 고장 검출 계정기를 병용을 했다는 건 뭔가 그 시그널만 가지고는 오동작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더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점검 모수 시 인출선로의 절취 시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부적전압 계정기를 쓴다. 뭘 이제 절취하거나 뭐 뭔가 변동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사고가 맞느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실수로 끊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선로를. 근데 선로를 끊었지만 뭡니까? 이게 사고에서 27 계정기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거기 27 계정기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만 떨어졌다. 그러면 그 구간만 죽은 거 아닙니까? 전체 아까처럼 이 사고 났을 때는 뭐 전류가 동작한다든가 전압이 동작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보겠죠. 그러니까 슈퍼비전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모선 보호 계정기 동작하고 부적 전압까지도 같이 떨어지면 엔드 조건입니다. 이건. 얘도 동작했는데 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른 계정기가 동작했는지 확인해보고 이거는 사고 났을 때 동작하는 계정이니까 이것까지 동작했다면 얘가 동작하던 게 맞아 하고 동작한다는 얘기죠. 이런 슈퍼비전 릴레이들이 여러 가지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CT 설치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모선보호는 선로층, 선로보호는 모선층. 이게 조금 헷갈리신데 이게 그 보호계정기 맹점에서도 있는 부분인데 차단기가 있습니다. CT를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차단계 전단. 차단계 전단? 2차? 말이 틀린데? 1차 전원 쪽에.
어떤 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고 났을 때 대부분 2차에 설치를 합니다. 왜 2차에 설치를 할까요? 보호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 범위. 이 보호 맹점 보호라는 그 부분이 이번에 바로 전전 시험에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얘는 보호 구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CT가 있는 데까지가 보호 구간입니다.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보호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선을 어디로 끌고 갔냐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모선 보호용은 선로측, 선로 보호용은 모선측. 모선 보호라는 건 이쪽이니까 요 밑에까지 보고자 할 때는 얘가 이렇게 해서 선을 이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니까 요 구간을 본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설치한 건 얘는 선을 이렇게 갑니다. 그럼 중첩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CT가 요걸 동작시킵니다. 그럼 사고관을 여기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서 얘는 여기까지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단기를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사고 나도 얘는 읽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사고가 이쪽에서 난다든가, 이 CT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여기서 사고 나죠? 어떻게 합니까? 얘는 있죠? 방향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여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CT하고 여기 구간 사이에서 났다. 여기 구간에 차단기하고 CT 사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여기까지만 흐르면서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CT는 그 전류를 계측을 못 합니다. 동작을 못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 CT를 넣고, 이렇게 해서 변압기의 2차체까지 87로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럼 뭐냐? 보호 맹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요 구간이 보호 맹점이라는 얘기죠. 데드 섹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섹션 부분에서. 여기 구간도 여기다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석기 요 사이에서 사고 나면은 얘가 검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보고, 얘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호 구간이 중첩이 되죠? 중첩이 돼서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87을 쓰는 경우 보통은 여기다 BCT를 써가지고 이렇게만 보호를 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 수용가 대부분은. 근데 발전소나 변전소나 용량 큰 데들은 여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확대해서 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내용은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단도 고치 사용 시, 뭐 최대 고장 전류는 과전류 용수보다 작아진다. 왜? 과전류 용수는 포화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했죠? 몇 배에서 포화되는데 고장 전류가 과전류 용수는 그 고장 전류보다 크게 해놔야지 포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CT 전격 부담이 뭐라고 했죠? VA 아침에 설명드렸죠? 와트라고 해요. 예? 부담은. 여기 CT가 있는데 이 부담은 VA라고 했고 와트라고 했죠. 이건 뭐 옛날에 40VA를 썼다고요. 여기 케이블 부분이 있고 계정기가 있고 계정기 위차 측에 릴레이가 있고 디지털 릴레이 할 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릴레이하고 요 케이블 부담하고 얘는 와트니까 이 와트라는 거는 이 볼테이지 하에서 이 암페어를 흘려주는 건데 암페어는 뭐죠? 얘가 쓰는 전력이죠. 제가 여기다 100V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1A를 쓰고 여기서 2A를 썼습니다. 그럼 3A죠. 그러면 얘는 300W짜리를 달아야 되는 거죠. 3A를 흘려줄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소비 전력을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왜 아날로그 계정기 때는 얘가 10에서 17V 또 20V 정도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를 40V짜리를 썼던 겁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계정기가 아니라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0.5V밖에 안 된다면서. 케이블은 2, 3V밖에 안 됩니다. 이 메타들도 몇 V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로 다 넘어갔으니까 케이블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컸는데 이게 0.5로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얼마 돼봤다? 10V 해가지고 떡을 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로 가면서. 그래서 그 디지털 계정기에 저부담이 나온 용어가 바로 그겁니다. 얘가 부담이 적으니까 얘들도 크기를 줄여줄 수 있다. 소비 전력을 줄여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선 중복 설치, 중첩보호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하나 여기다 밑에다 딱 그려준다면은 아,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구나. 압니다. 물론 알죠. 읽으면 압니다. 아는데 그림 그려주면은 안 읽어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썼지만 1, 2, 3, 4 해놓고 옆에다 간단하게 그림. 그럼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릴레이까지는 해죠. 한 문제 하고 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원래 사실 71번이 저기고 이게 72번인가요? 이게 하나씩 밀렸습니다. 이게 책이 바뀌어가지고 목차에서는 얘가 72번입니다. 근데 70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앞에도 70번이고 그 앞에도 70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중간에 한 6문제인가 10문제인가 이게 합쳐지면서 번호 부분을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목차에서는 넣었으니까 목차는 그냥 순서적으로 하니까 번호체가 밀렸는데 뒤에 있는 거는 옛날 번호책에다 요걸 넣다 보니까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70번대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디지털 릴레이. 아까처럼 뭐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아날로그 시그널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동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빼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동작을 할 수. 아까 DC, AC 나오면서 AC 뭐 측정하는 것도 설명드렸죠. 누설 전류기를 측정하면 기본파만 측정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난 이상해가지고 이거 계기가 잘못됐네. 이거 비싼 거 들고 왔는데 이거 비교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구나. 저도 이제 안지는 오래됐죠. 근데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그런 걸 모르고 현장에서 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거꾸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맞지는 않더라도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이해하고 나중에 현상이 생기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현상이 또 생길 겁니다 하는데 가보면은 그런 현상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시멘트 공장이니 뭐 화학 공장이니 뭐 재직 공장이니 타협 공장이니 뭐 우유 공장이니 제약 공장이니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다 돌아다니면 왔는데 한 군데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저쪽 가서 배워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 이런 거 있을 텐데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겠나.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꾸 배워가면서 원인을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좀 더 이해하시기에 좋습니다. 동작 원리는 아까 얘기했죠. 표본화, 부호화, 양자화. 표본을 해야지만 뭐 표본을 떠야죠 먼저. 왜? 통계를 내려면 어떻게 표본을 뜨죠? 24, 30대, 40대, 50대, 예? 남자, 여자 해가지고 대충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 거기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는데 담배 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조건들 다 해가지고 또 나눠놔야죠. 표본화해서. 근데 뭐라고요? 12샘플링 해가지고 720지를 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샘플링이라는 건 얘가 컴퓨터가 좋으면요, 샘플링을 여러 번 합니다. 8비트, 16비트, 그 다음에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8비트라는 거는 2의 8승입니다. 그래 256번을 샘플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당 256개를. 근데 얘는 샘플링을 12개를 했다고 했으니까 요건 60Hz 12번이니까 얘는 짧게 했네요. 12번만. 그리고 양자화. 양자화라는 거야. 표본을 이렇게 잘랐다는 거. 양자는 그거를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0, 1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연속되는 아날로그 값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각 스텝마다 읽어드리는 거. 이거 잘라서 읽어드리는 거. 그 다음 부호는 그걸 0 또는 1로 해가지고 요 값이 A1이란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날로그 이게 10이고 A2는 20입니다. A3는 30이다. 그럼 10은 어떻게 표시하죠? 부호로 하게 되면 1, 2, 4, 8이죠. 2의 0승, 2의 1승은 2고, 2의 0승은 0이고, 요게 0이 되면 1이 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요게 0이 되면 0이고, 요게 1이 되면 1이고, 이게 0이 되면 0이고, 요게 1이 되면 2고, 이게 0이 되면 0이고, 이게 1이 되면은 4고, 이게 0이 되면 0이고, 이게 1이 되면 8이 되는 겁니다. 10을 만들려면 1, 8 나오고, 0 나오고, 1 나오고, 0 들어오면 이게 이제 합이 10이죠. 10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은 여기서 또 보시면 8, 4, 2 해가지고 2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여기 16 있을 테니까 16에 0 넣고 0 넣고 여기 1 넣으면 20 아닙니까? 20이면은 여기다 1 넣으면 되고 21이면 여기다 1 넣으면 되고 23면 이거 두 개 빼고 여기 1, 1 넣으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매칭을 하면은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00100이 그렇게. 그래서 그 아날로그 부분을 그렇게 바꿔나가서 그래서 제가 아까 표본화, 부호화, 양자화 이렇게 나왔죠. 전압을 표본화하고 부호하고 양자화해라. 뭐 이렇게 전표부
그렇게도 외웠을 거예요. 하드웨어도 보면 EFSMAD 연출. EFSMAD 연출. 이건 AD 컨버터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데요. 얘가 좀 비쌉니다. 조금. 그래서 앞에 멀티플렉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력, 연산, 출력입니다. 입력, 연산, 출력입니다. 근데 연산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앞에 이게 디지털이 들어간 겁니다. 디지털이. 근데 뭡니까? 필터링. 아까처럼 기본파하고 고전파 같은 게 들어온 외연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기본파 성분만 끌고 와서 샘플링 해가지고 거기서 홀더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있다가 멀티플에서 얘는 이쪽, 얘는 저쪽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얘가 비싸니까 한꺼번에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방을 여러 개다 나눠놓고 얘가 한 번 던져주고 얘가 끝나고 나면 그 두 번째 방에서 얘한테 또 줍니다. 세 번째 방에서 주고 네 번째 방에서 주고. 얘가 비싸니까 얘를 여러 개 만들어주면은 좋은데 얘가 비싸니까 얘는 하나만 쓰고 요게 값이 싸니까 값이 싼 방을 여러 개 만들었다가 얘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주는 겁니다. 멀티플렉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 개 입력 데이터를 차례로 직렬로 AD 변환기에 보내준다. 이렇게. 내용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필터, 고주파 부분을 제거한다. 샘플링을 더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여기 AD 변환이 될 때까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홀더니까 잡고 있다가 여기 주면은 얘가 저쪽으로 차례차례 보내준다는 얘기죠. AD 변환기는 뭡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준다는 얘기죠. 디지털로 변환해준 부분을 보니까 AD 변환 데이터가 이제 부스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여기서 필요한 부분, 연산 처리하는 부분도 가고, 롬에서 어떤 데이터가 오기도 하고, 램에서 데이터가 오기도 하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해가지고 얘는 딱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컴퓨터 딱 붙이면 운영체제 딱 뜨죠? 이런 게 또 롬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계산하면서 보면은 램이 용량이 부족합니다 하는데 이 램은 그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켜고 난 다음에 뭔가 계산할 때 보니까 1+0 하면 연습장 갖다 놓는 겁니다. 연습장 갖다 놓고 연습장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 쭉 펴놓고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램은 그겁니다. 램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컴퓨터가 큰 상태에서 그 부분을 쓰는데 여기 램의 일부를 하드디스크로 쓰기도 합니다. 정정치 기용은 EP롬이죠, 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할 때 들어가 있는 부분. 이거는 필요한 부분을 필요하면 롬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얘는 정전이 돼도 안 지워집니다, 롬은. 램은 정전이 되면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러니까 리드 액세스 메모리 이렇게 읽기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디지털 입출력은 여기서 디지털로 0 또는 1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리얼 링크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그 정도 개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동작 원리는 표본화, 양자화, 부화, 전표부 전했는데 전압을 표본화하고 양자하고 부호한다. 제가 아까 양자를 좀 뒤쪽으로 넣었는데 양자가 앞쪽입니다. 그거는 좀 전양자 저기 전표부 전양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셔도 되고. 디지털 계전 알고리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봤던 겁니다. 자동제어 했던 사람도 미분 방정식 미분을 한다면서요. 미분을 왜 해요? 기울기를 본다면서요. 기울기가 0인 부분이 답이니까. 이것도 그 0인 부분이 답이니까 뭡니까? 이거 L과 C야. 요걸 거꾸로 한 게 뭡니까? 라프라스 변환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회로 이론 할 때 이거를 뭡니까? S로 바꾸는 게 그게 라프라스 변환 아닙니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최소 자승법. 왜 최소 자승을 할까요? 자승을 한 다음에 1의 자승을 루트를 씌운 다음에 다시 100개 넣으면은 그때는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똑같은 값을 자승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그 값이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계정기 신호에 포함된 각 신호의 개수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 에러가 생기니까 뭡니까? 그거를 자승을 한다면 루트를 씌우면 원래 값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있던 그런 그 쓰레기 같은 부분을 없애주기 때문에 쉽게 정확한 값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 자승법들은 여러분들의 전력조류 계산이나 거기서도 보시면 최소 자승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2의 자승에다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2 아닙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2라는 걸 왜 자승을 씌워서 루트를 또 씌웠냐 이거죠. 그냥 2 계산하면 되는데. 왜 거기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자승을 하게 되면 자승을 했다라는 건 뭔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차 부분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 없어지면서 그걸 루트를 씌우면서 뭔가 그 오차 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는.
근데 머릿속엔 딱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뭐 자성을 시켰다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직교변화법, 필요의 변화법은 뭐냐면 신호 처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고조파에서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왈시나 제가 하르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 신호 처리,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기계쟁이가 만든 건데요. 필요의 변환이라는 거는 기본파 부분에 저기를 나왔는데 사실 열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전기에 응용하면서 신호 처리 공학에 응용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직교 변화법. 그럼 이거하고 이 부분을 뭔가 변환을 해서 한다는 얘기 같은데 필요의 변환은 알겠습니다. 왜? 아까처럼 쪼개는 겁니다. 최소 자성법들을 쪼개가지고 각각의 필요한 장법부터 보면 필요의 변환의 수식은 I 원분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I2의 자성 플러스 I3의 자성 플러스 I4의 자성입니다. 그건 뭐죠? 최소 자성법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왜? 각각의 시그널을 자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습니다. 그럼 원래 값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기본파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를 함유율로 보겠다는 그게 이제 필요의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소 자성법을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단지 거기서 기준이 되는 부분은 기본파에 대한 얼마의 배수로 보는 고조파를 계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신호 처리 공학에서. 나머지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잘 안 써야가지고 그것도 아마 같은 방법일 텐데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쓴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이 책 외에서는. 계통이 복잡한 큰 규모에 사용하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게 뭡니까? 결국 필요의 변환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조파에서 뭐 필요의 변환 하시오 해가지고 내용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소 검교 융적. 다소 고 융 여기는 더 있죠. 순서는 제가 바꿨습니다. 다소 경교 융적. 다기능 소형화가 된다 이거죠. 아날로그 계정이 이렇게 돼 있죠. 기계 원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걸려있는 시계 같은 거 이렇게 크죠. 근데 그 전자식으로 만든 거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회전부도 없고 기어도 없고 없으니까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CPU만 있으면 되니까. 요즘 컴퓨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컴퓨터 어떻게 됐죠? 이 큰 거 해가지고 진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앰프도 진 공간으로 돼 있으면 컴퓨터도 옛날 거 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즘 CPU 딸랑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다 하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써서 한 거. 단점이 써서 한 거. 써사 한 거. 근데 얘도 좀 틀리네. 서지가 있고, 사용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항온항습 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고조파라든가 그런 쪽에 오동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계정기 스스로 정정시 변경하다. 인공지능이 있다. 뭐 무인함이 자동화를 할 수도 있다. 이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보호계정기 특징을 하나 적어서 넣어주시면 이제 보통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호기능, 통신기능, 이벤트기능, 자기진단까지 한다. 왜? 디지털 릴레이가 되면서 그 전에 아날로그 계정기는 보호기능밖에 없었습니다. 통신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TD를 통해서 뭔가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얘네들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삐삐 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휴대폰 4G 있으면서 기능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과정들 넘어가겠습니다.